네, 이번엔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찰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조금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길 거로 예상하시나요? 우선 지금 이제 그 탄핵 반대 당론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자 대선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게 사실상 무산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이따 무슨 개혁안이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크게 쇄신이나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던 대선 때 말이죠. 대선 국면에서 그런 점을 좀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당권을 두고 이제 개파 간의 갈등이 있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긴 한데 지금 그런 국면이 시점이 아니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저는 41% 얻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꽤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아주 큰 오덕이에요. 서울 지역을 보세요. 서울 지역 많이 벌어졌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선거 때에 비해서. 근데 경상북도 지역이 더 올랐다고요. 그래서 유지한 건데 이 예. 내용을 그거를 보지를 않고 전체적인 총량만 봐서 투표 획득한 그 숫자만 봐서 41%니까 잘 싸운 거 아니냐 생각보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여전히 민심을 잘 읽지 못하는 거다. 아마 그래서 더 친윤들이 여전히 지금 더 또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닌가. 관건은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예. 과연 이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비대위를 지속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열자. 이달 말까지는 좀 지속하겠다는 6월 말까지 할 입장이잖아요. 것 같아요. 지금 예. 당장 전당대회라면 교수님 또 이제, 잠시만요. 자,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이 비서실장 조직 개편을 강훈식입니다. 추진하는데요. 이재명 인선을 대통령은 발표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주요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인사하시죠.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현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인선 중에서
우상호 의원이나 또 이규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이 많이 갔었는데 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명이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좀 엇갈리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해석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할 수 없다는 원칙과 다른 한편으로는 헌정사에 또 한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속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도 나누어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5월 10일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후보 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당론 투표 사안에 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규정한 당통분리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심지어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당론이 특정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주장과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당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당론 형성 과정에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고 이 과정을 기록화하는 당론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줄 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입니다. 전략공천은 정치권 인물교체, 본선 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불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천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내 청년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중앙에 관여 없는 당원과 유권자 중심 경선 문화 정착을 위해 상향식 공천의 전면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신진 정치인들에게는 전략 공천이 아닌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당과 국민을 위한 활동과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거대 여당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당을 지키기 위해 분란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고자 하는 절실함을 당원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 보고 왔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달에 예정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던졌고요. 이와 함께 방탄 3법이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내 찬반 세력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그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해서 당무 관사권을 발동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론 투표를 하는 사안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함께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선에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을 100% 상향식으로 공천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자,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 얘기해 보고요.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사 발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달해드렸지만 일단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의원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사장 등을 얘기했고요. 가장 관심이었던 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 기용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일단 이걸 두고 범여권에서도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광수 변호사 일단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광수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말씀처럼 일각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좀 시각이 있긴 있었어요. 서영교 의원도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바꾸긴 바꿨죠. 예. 스탠스를 바꿨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임명이 될 것인가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오광수 이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된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우상호 전 의원은 과거의 야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 여야 두루두루 신망이 있는 의원이에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 상당히 여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잘된 인사라고 보고 이규현 수석 같은 경우도 보도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한 검증 같은 게 무난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3명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임명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회, 특히 대화 관계를 나름대로 좀 조율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두루두루 좀 원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우상호 수석이면 아마 최적의 적임자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아마 좋은 후한 평가를 내릴 것 같고요. 아마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민정수석 제도를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없앴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이 없이 지금 민정수석을 일단 임명하고 보는 그런 케이스 같거든요. 특히 아마 임명 과정에서도 보면 원내대표 출마 예진 서영교 의원이 아마 굉장히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렇다는 건 오광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하고의 어떤 컨셉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께서 검증 단계에서 그렇고 나름대로 아마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도 아마 하반평에 올렸을 텐데 저는 서영교 의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특히 수석을 임명한 인사권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아마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당내에서의 반대, 추미애 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공개적인 반대나 어떤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사권을 지금 강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아마 약간 반대가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러한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선 오늘 앞서 대통령실이 세 번째 인선을 발표했고 지난 6일에는 경제정책 라인에 포커스를 맞춘 참모진을 먼저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직 AI 수석이 신설되는 AI 수석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고 이제 거의 참모진들이 진용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진을 기용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일단 그 진용을 갖춰야 될 겁니다. 거의 이제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취임식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오늘 8일이니까 8일 아침이니까 이제 나흘 됐어요. 나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나흘 됐습니다만 나흘 동안에 지금 많은 인선을 발표한 거예요. 이제 장관 인선을 곧 발표하겠죠. 네. 지금 이제 청와대 주로 경제참모 위주로 발표를 했고 오늘 정치사회 쪽에 정무수석이라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진은 이제 속속 임명하겠죠. 비서관 이제 차원에서도 임명이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각을 어떻게 짤 것인가. 내각도 지금 뭐 국무총리,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은 뭐 내각은 아닙니다만 예. 비서실장 다 이미 인선을 마친 거니까 장관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통합이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일단 장관 인선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장관 인선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더라고요. 뭐 대선 경선에서 같이 경쟁을 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거론되는 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하마평으로 오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복역을 하다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사면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초대 내각에 어떤 행안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 조금 우리 참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하준경 교수를 임명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정기획관이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보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어떤 지금 대단히 국가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많이 풀겠다니까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보면 그동안 국가 재정의 역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굉장히 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앞으로 이제 새로 이제 내각이 꾸려질 때 그럼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하는 신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 재정을 좀 푸는 쪽이라면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어떤 근본적인 예.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이제 경제부총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 경제부총리마저도 국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버리면 그냥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그때 돈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게 된 게 일본 경제가 어떤 잃어버린 30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를 단순하게 국가 재정만 풀어서 할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분이 중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예. 지금 외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위성락 아마 안보실장을 맡게 됐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아마 전체적인 한국 외교의 키맨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이종석 우리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예. 이종석 전 장관을 예. 아마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니까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굉장히 경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화해 모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성락 실장도 보면 한반도 뭐 평화교섭본부장을 해서 나름대로 대북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의 어떤 안보실의 방향 또는 국정원장의 방향은 앞으로 대북 관계 특히 북한 문제하고의 어떤 화해 모드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둔 참모진 인사 또는 국정원장 인사를 했다 이렇게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 교수님께서는 그 아직
아직 초기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선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아직 그야말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아직 이른데 글쎄요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합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통한 메시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아직은 이렇게 통합이라는 그런데 크게 방점이 찍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지금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 지금 말씀 나눴고 통일부 장관도 정동영 민주당 의원 얘기가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 의원은 저기 국방위원장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환경부 장관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나 우리나라 이제 그 인선을 볼 때 의원들이 많이 입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부나 이제 의원들이 청문회 부담이 좀 적죠. 의원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낙마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기용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원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되는 건 내각제하에서 가능한 거죠. 대통령제하에서는 사실 그게 썩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닌데 그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국민들이 볼 때 아직은 바로 이러이러한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가 반영돼 있구나 라는 인상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인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직 뭐 소폭의 인사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제 이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일단 통합의 방점을 찍고 있구나. 예. 정말로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 어쨌든 저기 상대방 진영도 아우르는 그러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인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감동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실 인선 관련 내용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잠시 뒤에 더 전해드리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 15일에 이어서 두 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히 이제 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요. 아마 지금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재판 중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주당이 야당의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집권당이 됐고 저는 아마 대통령의 어떤 그 재임 기간 중간에 이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법률로 해결할 게 아니고 저는 국민님과 저는 나름대로 대화하고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출마할 때 당시에 벌써 차법 리스크에 대한 그 위험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그냥 이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재판 중지법을 할 게 아니고 저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국민의힘하고도 나름대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대법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은 다 제끼버리고 그냥 바로 법률로 통과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구구절절히 다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다 던지고 가는 부분이 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에서 어쨌든 이번 16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꾸려지게 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나갈 텐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그 마치 그 뭐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비대위원회가 보면 비대위원 다 사퇴하고 혼자밖에 없거든요. 예. 또 의원총회라고 하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앞으로 우리가 대선 패배를 딛고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당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논의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냥 이렇게 던지고 가버리면 저는 아마 김용태 위원장이 구구절절 좀 맞는 부분이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월권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굉장히 좀 튀는 행보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방향은 맞지만 본인이 과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나홀로 혁신안 던질
만한 그런 계기가 됐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당내에서 받지는 못할 것이고 예. 특히 그 탄핵 반대 무효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 반대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탄핵된 이후에 이것을 무효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풀어가야 갈등을 줄일 수 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저렇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윤리 징계를 하겠다. 또는 탄핵 반대 무효화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해버리면 아마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저 혁신한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당론 투표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제시한 개혁안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힘을 얻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당내 경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예요. 그게 가장 친윤계들이. 핵심인데 지금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6월 말까지 임기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차피 비대위원이 사표를 내고 사퇴한 상황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그럼 그동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9월이면 꽤 많이 남았는데 차기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지금 어쨌든 6월 말에 7월, 8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차기 비대위의 성격을 쇄신형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용에 그칠 것인가의 언급도 없고 또 하나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얘기했는데 이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도 예. 국민의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탄핵 반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탄핵을 지금 당한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이. 그 친윤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기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친윤계는 글쎄요,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TK 지역이잖아요. 특히 영남 지역.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근데 대구 경북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 대구 지역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보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20% 초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3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쪽에 이제 상당히 보수화된 그러한 이념적인 성향이 강고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친윤 그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이 이 지금 개혁안에 대해서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비대위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쇄신을 걸어야 돼요. 뭐 이 개혁안 발표한다고 이 개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공개적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른바 이제 그 방탄 입법 3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국민들이 상당히 큰 표차로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예요. 당연히 물론 야당은 이러한 법에 대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당내 개혁이라고 해서 이걸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6월 18일 재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형사소송법 개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개혁안이라기보다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전 물어본 거라고 보는데 후보 교체 파동 같은 게 뭐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썩 그렇게 와닿는 개혁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튼 탄핵 반대 당론을 어떻게 무효화해낼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말이죠. 결국은 권력 투쟁 양상이에요. 친윤 대 친한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친윤과 친한이 또 전당대회를 친한 쪽에선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이고 또 친윤 쪽은 좀 늦게 하자는 것이고 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6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거고 이게 지금 난마와 같이 얽혀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탄핵 개헌 국면에서 보여준 행태들 그리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여전히 지금 나경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그분들이 사실상 꼭 뭐 친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그런 언급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그 탄핵 국면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그 탄핵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이 많았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숱하게 한 얘기입니다만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강을 건넜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가 당내 개혁 안에 우선 가장 필요 조건이에요. 그게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필요 조건조차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조차 지금 충족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방향은 옳습니다. 옳은데 과연 친윤의 어떤 이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뚫어낼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네. 당장 의총이 내일이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뭐 김영태 비대위원장 거취 얘기도 오고 갈 것이고 뭐 향후 지도 체제에 대해서 개파 갈등 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까요? 아마 오늘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의총장에서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영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하고 16일 날 아마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예.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를 꾸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서 아마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지 그걸 결정하면 되는데 아마 오늘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폭발성 있는 이슈들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의원총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론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김영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보면 뭐 탄핵 반대 무효화라든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선 득표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보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굳이 뭐 이번 달 말까지 임기를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그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또 김영태 비대위원장 같은 새로운 조금 혁신적인 또 비대위원장을 좀 선출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달까지 정상적인 임기가 가고 아마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를 꾸리는 아마 그렇게 아마 할 줄 알았는데 아마 굉장히 오늘 그 이 폭발성 있는 특히 뭐 탄핵 반대 무효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던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의총장에서 아마 김영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지 않을까를 보이고요. 저는 그 탄핵 반대 무효화 당론에 대해서 지금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아마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당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그때 탄핵 반대 당론이었던 예. 거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탄핵됐던 반대 당론을 그럼 어떤 식으로 수습할 거냐. 두 번째는 이번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영남권에서는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41.2%를 몰아줬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내란 종식에 대한 데에 동의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 이 표를 몰아줬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 나름대로 이 탄핵 반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남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럼 오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부분들도 보수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이 무효화로 해버리면 그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국민의힘의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내준 영남의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어떤 표심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오늘 굉장히 뭐 나홀로 혁신한 조금 예. 굉장히 튀는 행보를 했는데 저 모습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는 의원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네. 많고 새로운 비대위 또는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에서 헤쳐나갈 일을 너무 빨리 조금 던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우려는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거 다 과정상의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영남 지역구 둔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야 그래야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당위적으로 볼 때는 뭐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었다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국민들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이른바 전체적인 국민들의 집단적 지성을 믿는 거예요.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거기 부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친윤 의원들도 그렇고 경북 지역의 유권자를 둔 분들께서는 그 반대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정치적 이익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간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흔히들 말하면 영남 자민련을 선언하는 게 나아요. 예.
그 자신들의 배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해할 수 있죠. 정치가 이익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 전체적인 전반 국민 일반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탄핵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잘했니 못했니 이게 맞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너무 때늦은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탄핵 반대 당론은 진작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위적이고 선악의 문제 떠나서 있는 현실 그대로예요. 이른바 현실 리얼 폴리틱스, 현실 정치의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전히 그럼 좋다 우리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반대하고 탄핵에 여전히 반대하고 그 전 일이 지난 일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 그다음에 차기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그렇다면 정치를 그렇게 갖고 가면 완전히 자신들의 배지나 기득권에 갇힌 정치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예요.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정치, 생활인으로서의 정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전 딜레마가 이렇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지도자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재차 얘기하면서 이제 내일 있을 의총에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정부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하고 나흘 만에 통화를 했는데 일단 어제는 뭐 첫 통화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뭐 골프 얘기도 좀 나누고 피습과 관련된 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20분 통화를 했으니까 그게 짧은 통화는 아니죠. 그리고 이 통화도 그래요. 제가 볼 때 글쎄 이거 지금 통화가 늦어진다고 말이죠. 뭐 별 얘기들 다 했잖아요. 뭐 지각 통화다. 뭐 트럼프 비판이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중국을 의식해서 일부러 군기 잡게 한다는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다 좋은데. 통화를 20분 동안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저기 골프 얘기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라운딩 골프 가짜고 그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 초청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실용 외교, 국익 외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게다가 중국에 관련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새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통화가 늦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다 틀린 분석들이에요. 이런 거 좀 고마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이틀밖에 더 됐느냐 취임한 지 좀 기다려보자. 그제 어젠가 그제 오늘 내일 통화가 있을 거다. 근데 어제 했잖아요. 어젠가 그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전 보수 쪽에서도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취임한 지 나흘 됐는데 게다가 밀월 기간이라고 하나요?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그 G7 정상회도 은근히 비꼬고 그러던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는 거 좀 보고 인선도 다 지켜본 다음에 그때 비판을 본격적으로 하면 돼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건 뭐 그 사전 얘기인 것이고 어제 대담에 통화해서 여러 가지 관세 협상에도 나눴고 어차피 어제는 서로 이게 덕담 나는 인사 자리예요. 20분 동안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도 갖고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야 무슨 정식 정상회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식이 됐건 뭐가 됐건 한미가 만날 수도 있고 한일이 만날 수도 있고 또 한미일이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유예가 지금 다음 달 8일이에요. 이걸 다시 유예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좀 봐야 되겠죠. 실무 협상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전화 통화에서 실무진들이 뭔가 좀 이 일을 풀어내고 우리가 독려하자. 양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여기다 주둔시키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무슨 시혜적으로 지금 주한미군을 대한민국 갖다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평택의 세계 최대의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 저자세로 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미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자꾸 제가 볼 때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이 부정적으로 보려하는 인식 그것부터를 전 고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말이죠. 그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뭐, 나왔는데 어떻게 예, 뭐 평가하세요? 일단 뭐 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또 취임까지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저는 뭐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게 처음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어쨌든 뭐 며칠 만에 일단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뭐 정상 트랙으로 돌아오겠다고 보이는데 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조금 외교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지금 후보 시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친중적인 발언도 좀 있었고 또 미국의 어떤 우리 그 6.25 지날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폄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외교적 맥락에서도 조금 늦춘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좀 비즈니스적인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의 어떤 한미 뭐 어떤 우방이라는 이런 관계는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 간의 통화조차도 예. 아마 굉장히 비즈니스로적인 측면에 접근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아마 조금 통화를 늦추고 또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 G7 회의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또는 미국에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알래스카 뭐 LNG 개발이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거나 예. 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또 속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정상들과 통화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밝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 걸어온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외교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과거 이전 정부들처럼 굉장히 굳건한 한미 동맹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적극적인 여러 가지 좀 어떤 외교 그런 트랙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떤 국제 외교 어떤 정상 외교 경험이 없고 또 우리나라 외교 관료 같은 게 굉장히 좀 정통적인 방식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식 어떤 협상술 또는 트럼프식 어떤 변칙 협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는 것처럼 어떤 실용 외교를 할지 또는 국익을 지켜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인내심 갖고 조금 지켜볼 포인트는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3일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출을 할 텐데 지금 김병기, 서영교 의원 2명의 친명계 의원들을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역시 둘 다 친명입니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거론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그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만약에 모두 다 친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더라고요. 저는 수직적 당정 관계와 수평적 당정 관계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그 함의 속에는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데 당이 건의 못하고 그게 전형적으로 지난 정부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한마디도 건의 못했다고요. 그게 수직적 당정 관계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거. 그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당청 관계. 그때 뭐 당대 관계였죠. 예. 당 대통령실이니까. 근데 이건 친명계 의원이라고 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앞으로 이슈를 봐야 돼요. 아직은 그것도 판단하기 이릅니다. 친명계 의원이 대표가 되고 당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직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명계 의원이 거기에 한 명의 지도부가 있다 해서 수평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제 그 국내 이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아직은 전혀 없어요. 이제 뭐 대선 치른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럴 때 과연 만약에 국민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여론조사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여론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민심이 지금 대통령의 부정적인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지도부나 원내대표가 또 용비 요청을 부른다. 이비 요청가 되나요? 그럼 그게 수직적 당정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와 수평적 당정관계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친명이 됐으니까 수직적이고 비명이 되면 수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나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완전하게 당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 그야말로 하나 출장소 같은. 과거에 그런 말 많았어요. 재무부가 지금 없죠. 네. 재무부가 한국은행이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국정감사 때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재무위원회 할 때. 제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예요. 국정감사 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죠. 예. 지금 뭐 친명계니까 이거 수직적 당정관계 아니냐. 천만에 그거는 제가 그것도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아직은 예. 판단이 이르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철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 형성할 걸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캠코더라는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출신, 코드 인사,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렇게 아마 우리
새로운 정부를 그때 구성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2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을 지금 총리에 임명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당도 보면 상당히 좀 이제 친명계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민주당이 그때 청와대 출장소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모든 여당의 숙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국정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리는 것이 거의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추미애 의원이나 서영교 원내대표 이제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벌써 인사권이 강행이 된 걸 봐서도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수직적인 당청 관계라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본인들이 구성원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그런 상황으로 여당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이제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김병기 의원이 되든 뭐 선교 의원이 되든 아니면 당내 박찬대 뭐 당대표가 되든 정청래 당대표가 되든 어쨌든 초기 내각 그리고 초기 아마 민주당의 지도부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상황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당청 관계, 어떤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선 발표와 여야 전국 상황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